7월 이후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패턴이 이런 쪽들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컨셉은 저가 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명목적은 하여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이제 3월 FOMC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텀이 한 2, 3주 있지만 2, 3주 있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파월의 의장의 스탠스가 3월 FOMC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봐야겠죠? 아니죠. 아니에요? 고용지표랑 물가지표 또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 네. 그것도 좋게 나오면 그러면은 더 매파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파월 연준장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 FOMC에서 시장에 약간은 친화적으로 말했던 거는 그 전까지 물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도 가파르진 않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대로 연착륙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발언했던 건데, 지금은 경기는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이걸 더 눌러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에 따라서 좀 더 매파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참 요 결정, 우리 지금 한국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부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 가계부채 뭐 이런저런 것들. 그런 상태에서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뭐 IMF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다른 데는 다 상향 조정이 되는데 우리만 하향 조정됐잖아요. 이게 좀 찜찜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금리 인상이 더 대견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후폭풍이 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한은 총재가 오늘도 뭐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는데 금리 인상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상황상. 네, 한국 상황상. 만에 하나 연준이 6자라는 숫자에 근접하거나, 그러니까 5.8, 5.9 또는 6 이상의 점도표를 보여주게 되면 고민을 하겠죠.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뭐 5.5, 5.6 이 정도 또는 5.7 수준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사이클을 재개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한두 번 정도 한 번 했다가 좀 추이를 보다가 또 한 번 했다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다시금 금리 인상 사이클로 들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금리 인상을 또 안 한다 했을 때 이게 환율 조작국으로 걸릴 미국에 의해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위적으로 좀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한국은 21년 8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미국은 22년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작했던 시점이 좀 다르다는 점도 있고, 환율 조작국이라고 한다면은 뭐 통화 정책을 가지고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뭐 환율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한미 금리 역전된 폭이 더 커진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1월 달에는 외국인이 8조를 샀으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 차가 환율엔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긴 하는데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 통화정책 스탠스라든지 또는 중국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한미금리 역전폭이 커진다라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막 날아가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 막 떠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겠죠. 특히 만에 하나 아직까지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3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기준금리 점도표를 5.7 이상, 5.8 이 정도 레벨을 보여주면 좀 단기적으로 금리도 원달러 환율도 오버슈팅은 단기적으로 나오고 지수도 한번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뭐 추세적으로 막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뭐 1,600원 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만약에 1,400원에 근처 갔다 그러면은 매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기 지난번에 고점에서 달러 사신 분들 1,300원대에서 1,400원 근처에서 사신 분들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매도하자.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만약에 고점에서 사신 분이 계시다면은 1,350원, 1,360원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서 이제 한국 주식으로 좀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은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이나 수출이라든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중국 경기도 그렇고요.
근데 유럽하고 미국은 이게 꺾이는 흐름들이 좀 완만해졌지만 이게 올라오는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올라오더라도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라서 지금은 중국, 한국, 대만 이런 쪽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침 이제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동안 이제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경기 민감주, 뭐 철강 화학 뭐 관련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맞습니다. 근데 양회 이번 이렇게 지켜보면서 실망감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경기 성장률 5%라는 말에. 그렇죠. 일단은 주요 IB들도 5% 이상 간다라고 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5% 내외라는 숫자를 제시했다는 원래 거기는 좀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니까 조금 뭐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뭐 5.1, 5.2라고 하면 5.5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서프라이즈인데 5라고? 그것도 5% 내외? 5% 이상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중국 경기는 방향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기대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12월, 1월 달에도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컸다가 쫙 수면으로 가라앉았다가 또 2월 말에 또 한번 쫙 올라왔다 쭉 수면으로 가라앉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등락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밑에를 보시면요. 요 빨간색이 중국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입니다. 작년 2022년까지 보면은 2%대까지 3% 초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올해 1분기가. 네. 근데 이게 7%, 5%, 5%, 5%대로 회귀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경기가 바닥을 찍고 턴하니까 이렇게 턴하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국 수출도 바닥을 잡고 턴한다라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3월 FMC를 지나고 2분기, 3분기 초중반까지 증시를 좀 위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 대한 관련주들에 대한 문제는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라 그래서 이전처럼 뭐 화장품, 뭐 의류, 면세점 이런 것들을 봐야 될지 또는 원재재 관련 주들을 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년 전에 봤던 테마 그대로입니다. 금융위기 이전 봤던 테마 그대로입니다.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달라졌죠.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영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했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올라서 끌어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이 소비가 살아나면서 명품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그림들이 나왔었던 거고요. 즉 우리가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중국인들도 머리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트로 시작해서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들이 폭등을 했던 그림과는 다른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하이엔드 소비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원자재 소비 쪽에 있어서도 원자재 수요 쪽에 있어서도 10년 전보다 중국은 10년 전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배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자재 비중도 원자력 비중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최근 뭐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트럼프 시대 이후에 많은 공장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원자재 수요가 이전만큼 폭발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중국을 생산국가라기보다는 소비국가. 그리고 소비도 소프트 소비, 그냥 옛날처럼 작은 거, 조그만 거, 싼 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가 제품들을 사는. 그래서 제가 최근 저희 전기전자 담당하시는 분하고 IT 담당하시는 분하고 반도체 담당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근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소비가 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한국 반도체라든지 IT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2차 전지가 원래 관련해서 막 돌아가면서 불을 뿜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 반도체 얘기하면 촌스럽다고. 그렇죠. 언제적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 이제 트렌드는 바뀌었어. 이제 한국의 먹거리는 2차 전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쨌건 반도체가 우리 증시의 30% 이상을 차지하니까 맞습니다. 전체 시장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도 이쪽의 흐름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그거를 우리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뭡니까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줄 것이냐. 네. 근데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계속 뭐 늘고 있다. 네, 네. 근데 MOM으로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좋아졌다 하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했다 점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쫙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1분기를 지나면서 2분기부터는 마이너스긴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주가의 선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아마 2분기를 지나면서는, 그러니까 워낙 많이 속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에 너무 속았어요.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너무. 그래서 시차가 좁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조금이라도 턴하는 모습들, 여전히 안 좋긴 하지만 더 나빠지진 않는다라는 그림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주가는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1월 달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반도체 인터넷 얘기만 하셨습니다. 2차전지 별로 보지 않으셨고요. 근데 지금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안 보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전지 좋습니다. 저희 2023년 전망하는 데 있어서 탑픽 종목이기도 하고요. 탑픽 업종이기도 하고요. 저희 2차전지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도 소재, 2차전지는 당분간 소재다 막 이래서 막 최근 한동안 엄청나게 날아갔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추천하고 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타이밍상으로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 너무 많은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릴 때가 정점일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조금씩 조심해야 될 때가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테니까 지금 좀 서두르기보다는, 좀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 톤다운하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지금 가격대 때보다는 훨씬 싼 구간에서 또 한번 매집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긴 이번에 그 중국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처럼 철강화학보다는 네. 뭐 좀 새로운 뭐 여행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소비와 관련된 네. 거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철강화학은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지, 그래 조금이라도 올라올 텐데 아직까지 그런 기운이 뚜렷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않고 이번에 있고요. 양회에서 그 밝혀진 거는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시진핑의 의지 요 정도밖에 없다, 뭐 이런 신문 헤드 카피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뭐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겠죠.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런 패턴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 그러니까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간다고는 하지만 뭐 개별 여행이라보다는 패키지 여행 막 이런 것들이었고, 뭐 제가 코로나 때 제주도 지점을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라서 더 좋다고. 왜냐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거점 지역들만 다니면서 쇼핑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세운 쇼핑몰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안 오고 한국 사람들이 오면 시장도 가고 소규모 매장에서 밥도 먹고 이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 단체 관광 가도 코스가 있잖아요. 그쵸. 그 코스만 가지. 네, 그 코스만 가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안 오고 한국 사람들이 막 해외를 못 나가니까, 제주도로 가니까 다들 시장 찾아가고 작은 식당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경기가 더 좋아졌다는 말도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좋긴 할 텐데 조금 다른 패턴의 여행이지 않을까. 옛날에는 패키지 여행,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들 패키지 여행 가다가 이제 개별 여행 가고 자유여행 가고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네. 지겹거든. 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행이나 이런 쪽들도 뭐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얼마나 다 들어오는지도 좀 카운팅해 보신다면 여행주,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뭐 카지노 뭐 이런 쪽들도 조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 경기가 네. 살아나면서 그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수요가 네.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다, 네. 이런 얘기,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반도체 법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참 그렇지.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근데 이제는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 흔들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보조금을 덜 준다 그래서 좋아지던 업황이 나빠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보조금을 받겠죠. 근데 덜 받는 수준이라는 거죠. 아, 말대로 안 들었을 때 네. 페널티로 네. 깎인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다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 내는 건 아닌데 저는 그 방언을 보면서 너무한다 싶기는 했어요. 그렇지. 이거 뭐 정보를 다 내놓고 이익도 공유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오면은 모든 걸 다 해줄게 하는 듯 했다가 갈게요라고 했더니 잠깐만. 그리고 일단 우리가 한 발 늘렸잖아요. 돈을 일단 찔러 넣었더니 그러니까 발도 못 빼게 해놓고. 근데 지금 거기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중국에 투자하는 부분들인데 뭐 아직까지 중국 투자 계획이 좀 일부 남아있긴 한 것들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처럼 투자 계획이 중국에서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피해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다 거의 다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 돼 있는 상황이고 신규 투자도 되게 적고 올해 안에 길어봐야 내년쯤에는 다 끝날 것들이라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한테도 계속 물어봤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공급의 변화가 있냐, 아니면은 투자의 변화가 있냐. 변화 없다. 다만 기대했던 보조금이 좀 줄어든다는 정도지 이걸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전 세계 반도체 업황,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업황 실적이 뒤바뀐다면 그거는 기업이 아니다, 중국 기업이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나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만 더 플러스 효과를 내려고 가야 하는 거였는데 그 플러스 효과가 좀 줄어든다는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투자한 중국 쪽에서의 반도체 수요가 좀 올라와주고 미국 쪽에서의 반도체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좀 그리고 불편하고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밀리고 그래서 상당히 조정을 좀 받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그냥 9만 원대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조정을 제대로 확실하게 받으면 그래 싸니까 사자 이 느낌이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가격대가. 아니 나쁘다는데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주자라고 하는데 조정이 안 오네. 네네. 근데 시점은 저는 지금 이번 주 있을 쿼드러플 리칭데이 전후로 움직일 것 같아요. 아까 뭐 달러나 채권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뭐 이게 뭐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는 것들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재밌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거든요. 밑에 보시면은 7월 이후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패턴이 2달 매수, 1달 매도, 2달 매수, 1달 매도, 2달 매수, 2주째 매도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9월, 12월, 3월 쿼드러플 리칭데이와 맞아요. 중요한 FMC가 있는 변곡점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FMC가 있어서 이때까지는 좀 외국인 매물이 좀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럼 얼마나 팔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8조를 샀으면 뭐 4조를 팔 거야? 5조를 팔 거야? 아닙니다. 2조만 팔아도 시장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7월달 이후 흐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외국인이 얼마나 샀어 하시는데 제일 많이 샀을 때는 17조 넘게 샀었어요. 17조 넘게. 그러다가 최근 조금 매도를 했죠. 1조 가까이.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매수를 해서 좀 매도가 줄어들긴 했는데 6조 4,500을 샀을 때 코스피는 한 얼마나 320포인트가 올랐어요. 2조 6천원 파니까 4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7조 6천원 사니까 370포인트가 올랐어요. 1조 7천원밖에 안 팔았는데 3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8조를 샀더니 이때는 3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매도한 만큼 팔아야지 시장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매수 주체가 너무 부재하다 보니까 산 거에 3분의 1, 4분의 1만 팔아도 시장이 엄청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걱정해야 시점이 도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벤트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도 여기서 곧바로 매수 사이클로 재개하면서 강하게 치고 올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쿼드러플 리칭데이, 그러니까 내만여의 날, 이게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 이때 가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사야 되는 주식 뭐가 됩니까? 일단은 저는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번 쿼드러플 리칭데이 때 적극적인 순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변곡점은 3월 22일 FMC 회의거든요. 그럼 그 FOMC 회의 이전에 아니면은 이후에 매수를 한다 해도 어느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코스피가 2,480선까지 와 있는데 밸류에이션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12점 뭐 최근 이익 전망이 올라서 12.5배 정도 되는데 여기서 13배, 14배를 갈 수 있을까?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쉽지 않다라고 본다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점을 그 상승 추세대 하단 그리고 PBR 기준으로 중요한 지지대인 2200에서 2220포인트 정도가 1차적인 지지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FOMC 결과에 따라서 곧바로 올라가든지 FOMC 결과에 따라서 한 번 더 언더슈팅이 있다가 다시금 바닥을 잡아갈지 이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 이놈아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저는 2200선대 2300이 깨지면은 이 구간에서는 저는 한 50% 정도는 비중을 실어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2200에서 바닥을 잡고 튄다 2300선 회복 시도를 한다 그러면 나머지 50% 채우면서 이때 상승을 가져가자. 그리고 만약에 이 3월 FMC에서 좀 쇼크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언더슈팅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50% 채운 거 말고 나머지 50%를 좀 하단에서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일단은 2200대 들어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채워놓고 결과에 따라서 따라갈지 아니면 조금 매수 타임을 늦출지 좀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신규 매수와 관련해서. 네. 그리고 만약에 저가 매수 1월 달에 싸게 잘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비중 조절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들고 가면은 올해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내년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상승이 내년까지 갈 거라고 보는 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은 놓지 말고 그냥 쭉 가져가자.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최근같이 2,480 다시 왔다라고 하면은 내가 A 종목을 100원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한 30 정도나 반 정도를 줄이셨다가 조정식 다시 들어가서 수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비우고 떠나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저가에서 싸게 잘 사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50% 주식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샀다 팔았다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정도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고점권에서 좀 수익이 많이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좋고 올해 내년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경기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떨어뜨려 준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뭐 유럽 다들 엇갈려요 경기 흐름들이.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들이 바닥을 통과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올해는 바닥을 통과하고 내년에는 턴어라운드라든 경기 모멘텀이 살아있든 이 두 가지 경로라서 경기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가지고 있는 주식들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져가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2200이 됐든 만약에 이런 조정들이 올 때는 그것이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됐든 아니면 연준 FOMC 전후가 됐든 그럴 때는 사야 되는 주식 어느 쪽 섹터를 보세요? 저는 뭐 지금의 왜냐면 섹터별로 지금 가격이 많이 변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올라온 곳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방산, 인터넷. 1월, 2월 달에 다 좋았던 업종들이 한 번씩은 다. 그러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주목해서 보는 부분 그리고 먼저 사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하고 인터넷입니다. 1월 달에 가장 강했고 2월 달에는 좀 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나 인터넷을 한번 보시면 1월이나 뭐 12월이나 1월 저점에서 이렇게 쫙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또 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한 50% 정도 되돌림 수준이 나왔으면 저는 사도 된다. 떨어진다? 더 사자. 그냥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면 그 네이버 카카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뭐 최근 올랐다 또 다시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컨셉은 저가 매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가 매수. 네. 그래서 반도체든 인터넷이든 전기차든 2차 전지든 뭐든 간에 작년 12월이나 올해 1월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되돌림 수준 한 50% 정도 되돌림 수준일 때부터 50% 정도 되돌림 수준일 때부터 좀 분할 매수하자. 떨어지면 더 사고
반등하면 내비두고 떨어지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저가 수준에서 좀 모아나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가족분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